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김준희 선생님의 불이국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위치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의 조금의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자세한 인사말과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실제로 만나서 하도록 하고요. 이만 인사말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도 있을 텐데 여행을 갈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지, 내비게이션도 있겠지만 조금 아날로그로 돌아가자면 지도입니다.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목적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여행에 비유를 하자면 그 목적지는 우리는 학습 목표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학습 목표. 그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지도, 지침서는 바로 성취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취 기준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 선생님들이 수업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심지어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하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선생님이 굳이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1학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과목 국어인데요. 국어 가운데서도 선생님은 우선은 문학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도록 할 거예요. 문학 성취 기준을 좀 볼까요? 읽진 않을게요. 이거 선생님이랑 어차피 다 볼 거기 때문에 읽진 않고요. 5개의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선생님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성취 기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세 번째,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라는 성취 기준입니다. 문학사, 문학의 역사라는 뜻이겠죠. 역사, 시대의 맥락을 고려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현대문학, 현대소설 기출 목록을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이거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 시대별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하다 보니까 같은 이름의 작가들이 여러 번 반복되죠. 그 이유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작품들이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계속 선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들이 왜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시대를 반영하는 작품들을 쓴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누구냐? 그 작가가 살았던 작품이 창작된 그 시대가 언제냐가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학을 감상하는 다양한 관점,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작품 그 자체만 보자는 거죠. 내재적 관점이라고 부르는데 작품 그 자체만 가지고 뭐 이런 어떠한 표현 방법이 쓰였고 어떠한 서술 기법이 쓰였는지 우리가 감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감상하면 단편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문학을 감상하는 맥락은 첫 번째, 작가를 고려하는 겁니다. 작가를 고려해서 감상하는 방법을 표현론적 관점, 그 당시의 현실, 시대, 역사를 고려한 방법을 우리는 반영론적 관점, 독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지를 따지는 것이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푸는 문제들 보면요, 보기를 주잖아요. 이 보기들이 보면은 그런 맥락을 제시하는 거예요. 작가에 대한 정보, 역사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작품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와 작가를 고려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고 했잖아요. 먼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소설의 태동기,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설을 공부해 볼 건데 그 작품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은 아니라서 간략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말 간략하죠. 우리 개화기라고 하면 그 시작을 1876년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기 때문에 맥락 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개항한 것은 1876년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했습니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죠.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운요호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요. 자기들의 배를 강화도로 보내서 해안 측량, 남의 나라 해안을 왜 측량합니까? 해안을 측량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했다가 조선 수비대와 교전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피해봤다고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자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무력 시위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이 못 이겨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부산과 원산을 개항하게 되고 이 조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이게 시작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 조선의 역사는요, 굉장히 피폐합니다. 이 가운데 이 흐름 속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볼 게 뭐냐면 1894년 우리 갑오년이라고 부르는 해입니다. 이 갑오년에는요,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세계 격동기 어떤 휘말려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죠. 외세에 의한 변화였기 때문에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내부적인 변화의 어떤 흐름은 없었냐? 그 내부적인 변화의 운동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던 거죠. 이 동학농민운동은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해요. 인내전사상. 누구나 사람이라면 모두 하늘이다 라는 사상이죠. 그래서 신분제 폐지를 앞세우면서 그래서 사실 이 동학농민운동은요, 서양의 프랑스 혁명이나 명예혁명이나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에 준하는 그런 대단한 사건이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우리의 중요한 혁명이 동학농민운동이 짓밟히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 개학을 하게 되면 우금치라고 하는 지명을 들어볼 텐데 우리 학교 근처거든요. 우금치에서 동학혁명군은 진압되게 되는데 우리나라 관군과 일본군이 합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앞서 선생님이 조약들을 설명 안 했는데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 아니라요.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에요. 어떤 조약이었냐면 양국이 만약에 조선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 일본이 먼저 개입을 하면 청나라가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고 청나라가 개입을 하면 일본이 자동으로 개입한다. 뭐 이런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조선 땅에 들어왔죠. 그래서 청나라도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려는 그때에 일어났던 전쟁이 청일전 전쟁이에요. 이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고요.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저기 서해 쪽에 있는 아산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 함대와 청나라 함대가 부딪히게 되는데 여러분 결과는 알다시피 일본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갑오개혁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신분제도 폐지되고 과거제도 폐지되고 완전 이제 우리나라가 현대적인 개혁을 하게 됐기 때문에 갑오개혁을 기준으로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또 급격하게 일본에게 종속되는 과정으로 빠지게 되죠. 식민지화가 이제 진행이 되죠. 이런 격동의 시기에 어린 날을 보낸 사람들이 있겠죠. 새로운 지식인들.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한학, 이제 서당 다니는 것처럼 구학문을 배웠지만 점점 자라면서 신학문도 배우면서 이게 신학문을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야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계몽이라고 하죠. 그래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인들의 등장이죠. 자, 그러면 그 새로운 지식인 가운데 당대에 굉장히 천재로 불렸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작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이분인데요. 사진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바로 춘원 이광수 선생입니다. 1892년생이니까 갑오년 아까 말했던 1894년이죠. 그로부터 2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이광수 선생은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평안도 정주에서 태어났어요. 정주는 문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인 게 이 정주라고 하는 곳에 유명한 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석 시인 그리고 우리 김소월 시인도 정주와 연관이 있어요. 평안도 정주에서 태어났는데 격동의 시기를 보내다 보니 부모님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고아로 자랍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영특하고 그래서요. 좀 자라나면서 일진회라고 하는 단체의 후원을 받고 일본 유학을 가게 됩니다. 와세다 대학. 근데 일진회라고 하는 이 단체의 이름 별로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죠? 그죠? 좋아 보이지 않는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이 친일단체예요. 친일단체 송병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단체인데 어쨌든 유학을 가게 돼요. 와세다 대학. 와세다 대학 하면은 일본의 사립대학에서는 지금도 거의
첫 번째 손가락을 꼽는 그런 대학일 겁니다. 자, 와세다 대학에 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동경삼재라고 불리게 돼요. 동경삼재가 뭐냐면 조선인 유학생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황실 유학생으로 뽑혀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보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3명의 천재라고 불렸어요. 가장 왼쪽이 이광수 선생이고요. 나머지 2분은 이 최남선 선생이라고 다음번에 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홍명희 선생님이라고 소설 임꺽정을 쓴 분입니다. 아무튼 이분들과 함께 동경삼재라 불렸다는 거예요. 3명의 천재다. 자, 그러고 나서 이광수 선생님은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당에 가입을 하게 돼요. 이 당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몽양 여운형 선생입니다. 우리 민족 지도자죠. 이분이 세운 단체인데 신한청년당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뭐냐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해서 우리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알린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신한청년당의 활동이 도화선이 되어서 훗날 3.1운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광수 선생은요, 이 신한청년당에 가입을 해서 이들의 어떤 자금을 대기 위해서 본인이 문학적인 재능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되는데 그 소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무정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요. 그 당시에 단행본으로도 나오고 신문에 연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단행본이 무려 1만 부가 판매됐대요. 선생님 1만 부가 뭐 대단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조선인들 가운데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지금은 문맹률이 굉장히 낮지만 그 당시에는 높았을 거라는 거죠. 1만 부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식자층이라면 거의 다 읽어봤을 법한 그런 소설이라는 거예요. 이광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지 알겠죠.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하면서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합니다. 이 28 독립선언서가 어떤 건지 알죠? 바로 3.1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선언서입니다. 이것을 이제 김마리아 여사가 가지고 조선으로 건너가서 최남선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또 기초하게 되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 이거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것과는 다릅니다.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 어쨌든 이광수 선생은 독립운동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그런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922년에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민족개조론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데 이 민족개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글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버려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뭐냐? 조선민족인데 조선민족은 하등하고 열등하고 정말 근본이 잘못된 민족이라고 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누가요? 이광수 선생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본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일본과 하나가 되어서라도 이런 무서운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길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후로 조선문인협회장도 맡게 됐는데 친일 문인 단체입니다. 본격적으로 친일 행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광수 선생은 심지어 이름도 바꿔요. 우리 창씨 계명이라고 하죠. 가야마 마스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광수의 영향력은 아까 무정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일본군의 자원 입대하라는 학도병을 권유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적극적인 친일을 했던 분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까지 했던 분인데 이렇게 변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2번째로 체포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친일을 한 사람으로 평가를 했던 거죠. 하지만 알다시피 반민특위는 금방 해산이 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북한의 모시기 정책으로 납북이 되게 되는데요. 이 납북된 이후에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폐결핵으로 1950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소는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리광수 선생이라고 써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광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광수 선생님이 썼던 소설 무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이국어 선생님 교재를 나눠줄 텐데 7쪽에 보면 무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꽤 장편 소설인데
그 부분만 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다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학습 목표. 무정을 읽고 현대소설의 특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정이 바로 현대소설의 시발점, 태동기에 나온 소설이기 때문이죠. 성취 기준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기본으로 했던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해서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보는 활동인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 얼굴 이제 좀 안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정의 줄거리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누가 봐도 개화기 지식인처럼 생긴 이 청년, 바로 이영식이라고 하는 소설 속 주인공입니다. 자, 이영식은요, 참고로 경성학교의 영어교사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영식은 거의 이광수의 분신 같은 인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영식도 어려서 부모를 잃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한 그런 지식인입니다. 이영식이 경성학교 영어교사로 있을 때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소개해 줍니다. 그 딸 이름은 김선영인데요. 김선영은 참고로 굉장히 신식 교육을 받은 여자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 유학을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김장로가 이영식에게 과외 좀 해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김장로의 속마음은 자기 딸을 이영식과 맺어주고 싶은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중에 이영식과 김선영은 약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이영식의 하숙집으로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김선영과는 차림새가 좀 달라요. 김선영은 좀 이렇게 양장을 하고 있는 신여성이라면 이 여성은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박영채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 박영채는요, 이영식의 은인 박진사라고 나오는데 은인의 딸이에요. 이영식의 스승님이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요,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의 신분이 뭐냐면 기생입니다. 왜 기생이 되었냐면요, 이영식이 떠나고 나서 박진사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아마 일본인들과 어떤 연루가 되었던 사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박진사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고 박영채가 그 박진사를 구하기 위해서 본인을 기생적에 올리게 되는 거죠. 돈을 받고 기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영채는요, 어렸을 때부터 박진사가 형식과 나중에 혼인을 해라 라고 아버지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지금 같은 경우 말이 안 되지만 부모님이 이 사람과 결혼을 해라 하면은 그걸 따르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박영채는 개월향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기생인데 형식을 여전히 연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식에게 찾아가서 제가 기생이 되었습니다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이영식이 경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 배명식이라고 하는 학감이 있어요. 학감은 지금 뭐냐면 교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감.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형식보다 선배겠죠. 이 사람이요, 기생집에 엄청 드나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 영채, 박영채는요, 기생은 기생이지만 형식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정조를 지키고 있어요. 형식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배명식은요, 이 기생집에 다니면서 이 영채를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굉장히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영식이 영채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영채가 일하고 있는 요정에 가요. 기생들이 일하고 있는 그 요정에 갔는데 그 요정 직원이 말하기를 영채가 청량사라고 하는 절에 가기로 해서 6시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영식이 불길한 예감에 그 청량사라고 하는 절에 가봅니다. 갔더니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상되겠지만 이 배명식이라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거의 유일한 반동인물이에요. 반동인물이 뭔지 알죠? 주인공의 어떤 반하는 인물, 나쁜 인물이죠. 자, 배명식이요, 김현수라고 해서 이 경성학교의 교장 아들이에요. 김현수라고 하는 교장 아들과 함께 박영채를 겁탈한 겁니다.
그것을 형식은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돼요. 결국엔 뭐 쫓겨납니다마는, 형식에 의해서 쫓겨납니다마는 박영채로서는 자기가 연모하는 사람 앞에서 외간 남자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영채는 형식에게 유서를 남기고 죽음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가요. 평양으로 간다라는 그런 유서를 남기고, 원래 고향은 평양입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형식은 영채가 그냥 죽은 줄로만 알아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광수 작가는 영채를 그냥 여기서 죽이려고 했대요. 그런데 독자가 이게 신문 연재 소설이다 보니까 죽이지 마라 라고 하는 막 투서를 막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채는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지 않냐면, 기차에서 막 그 석탄 떼는 기차잖아요. 그래서 뭐 눈이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한 여성이 와서 손수건을 건넵니다. 그 여성 이름이 뭐냐면 김병욱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역시 김서정과 같은 신여성이에요. 그리고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굉장히 진취적인,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 여자가 영채에게 손수건을 주면서 사정을 듣고는, 김병욱이라는 여자가 지금 일본 유학을 갔다가 방학이 되어서 지금 고향인 황주였나요? 그곳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영채에게 집에 같이 지냅시다 라면서 영채를 구해준 거야. 사실 영채가 만약에 그대로 평양에 갔다면 대동강물에 몸을 던졌을 겁니다. 이 김병욱의 도움으로 영채는 살게 돼요. 게다가요, 이 김병욱이요, 영채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이 김병욱에게 오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뭔데요?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빠가 있는데 영채가 이제 이 오빠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그동안은 이영채가 이형식을 뭔가 인격적으로 좋아하고 뭐 그랬다기보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따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 근대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병욱을 만나면서부터 주체적으로 내가 그동안 형식을 좋아했던 것은 부모님의 뜻을 따랐던 거지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병욱의 오빠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오빠를 좋아하게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형식은 결국 선영과 결혼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김장로가 형식과 선영을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전에 형식이요, 영채의 유서를 받고 평양에 한번 가게 돼요. 그 평양에 가게 된 것을 이제 경성학교 학생들이 알게 돼요. 근데 평양에 간 이유가 뭡니까? 박영채를 찾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박영채가 누구예요? 기생이잖아요. 학생들은 이 형식이 기생 때문에 평양에 갔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학교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선영과 유학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병욱과 영채도 각각 유학을 떠나기 위해서 기차를 탑니다. 기차 타고 부산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길에 같은 기차를 타게 됩니다. 영채, 형식, 선영, 병욱 모두 가요. 자, 그런 상황에 삼랑진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삼랑진은 지금 경상남도 밀양 땅인데요. 여기에 기차가 정차해서 4시간 동안 연착되게 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이곳에 수해가 일어난 거예요. 수해. 이때 참고로 병욱과 선영은요, 여러분 둘 다 지식인 여성이잖아요. 서로 지인이야, 서로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서로 통성명도 하고, 그래서 이 병욱을 통해서 형식이 이 기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서로 막 지금 껄끄러운 사이가 된 거지. 형식도 선영에게 영채와의 사연을 말했고, 그래서 선영도 지금 막 형식이를 질투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읽어보면 재밌어요. 아무튼 기차에서 서로 뭐 삼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된 거죠. 자, 삼랑진 수해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욱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기차에 탄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부유층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 음악회를 열어서 수익금을 벌고, 이 수익금을 가지고 경찰서장에게 주면서 이 삼랑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형식은요, 그 수혜를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조선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과학과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채, 김선영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여성들이 거기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나요. 사실 결말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결말이 뭐야 막 굉장히 너무 계몽적이고 뭐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형식과 김선영은 마지막에 시카고 대학 4학년 학생이다 라고 나오고요. 박영채는 동경에서 음악을 배우는 음대생이 되고 김병호가 각각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소설 제목이 여러분 왜 무정인지 궁금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풀입니다. 어둡던 세상이 평생 어두울 것이 아니요 무정할 것이 아니다. 어두운 세상 곧 무정한 세상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거겠죠. 식민지 굉장히 어두운 현실을 무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밝게 하고 뭐겠어요? 계몽이지 뭐. 계몽을 통해서 유정, 무정의 반대말이겠죠. 즐겁게 하고 감열케 하고 굳세게 할 것이로다 라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소설의 내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연애 이야기 재밌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계몽, 개화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딱 멈춰놓고요 제시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기차에 지금 형식, 영채, 선영, 병욱이 만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장면인데 선생님과 무정의 현대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니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찾아보죠. 먼저 형식적인 특징을 좀 찾아볼게요. 가장 특징적인 것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 아무래도 문체일 겁니다. 말투가 달라요. 소설의 어투라고 하죠. 문체. 그 문체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고전소설과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전소설 유충열전을 가져왔어요. 대표적인 고전소설이니까요. 자, 어투를 보면 내용 보지 말고요. 어투만 볼게요. 여쭈오되 그쵸? 바라옵건대 생각하옵소서 하오체를 쓰기도 하고요. 그쵸? 대히 왈 말씀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시니라 이라의 말투를 쓰고 있어요. 이다가 아니라 이라체라고 선생님이 명명하겠습니다. 이라체를 쓰고 있죠. 그런 점들이 분명 지금 무정의 말투와 달라요. 무정은 동창생을 보았다. 얼마만이요? 완전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런 것을 봤을 때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인 지금 무정과 문체가 다르다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요.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사이에 과도기적 형태였던 여러분 신소설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신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이인직의 혈애누라고 하는 작품인데 신소설은 내용상으로 근현대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현대소설에 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신소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바로 문체입니다. 자, 문체만 볼게요. 그침에 총소리가 그침에 사람의 자취는 끊어지고 산과들의 비린 티클 뿐이라 이라의 말투를 쓰고 있어요. 즉 문체, 형식적인 특징은 고전소설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광수의 무정은 신소설의 문체적인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소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상의 특징을 좀 볼게요.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자,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선영도 그렇고 그리고 형식도 그렇고 모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즉 교육받으러 가는 내용입니다. 1930년대 가면은 신문의 상록수나 이런 작품에서 교육, 계몽 이런 얘기들을 울부짖기도 하는데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뒷부분에 나와요. 형식과 영체의 만남이라든지 선영이 형식을 질투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영체가 새롭게 병욱의 오빠를 좋아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들이 자유연애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연애를 다루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계몽사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내용상의 무정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과거 소설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었죠. 무정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찾아 나가는 영체의 모습을 통해서 자유연애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도회의 소리, 막 인력거 소리, 기차 소리, 전차 소리, 이걸 도회의 소리라고 하면서 이것을 문명의 소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가려져 있는데 찬란한 문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죠? 과학과 기술 문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고전소설과 달리요. 이곳에서는 보면요. 영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그냥 말해주고, 대사로. 그러면서 심리를 나름대로 굉장히 잘 묘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소설, 지금 점점 현대로 올수록 인물의 심리 묘사가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내면 심리 묘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전 소설에 비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무정의 또 다른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무정은 이러한 현대소설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아까 말했지만 문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집자적 서술보다는 산문적 서술을 중시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편집자적 서술은요. 서술자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춘향의 모습 얼마나 가여운가처럼 서술자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정은 그런 것들이 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을 역순행적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형식이 영체가 죽은 줄만 알면서 소설이 전개가 돼요. 그런데 영체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영체가 과거에 어떻게 해서 죽지 않았는지 그 과거 행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과거로 돌아가면 이걸 우리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내면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무정의 현대소설로서의 특징, 형식적인 측면입니다. 그 다음, 자유연애와 신교육, 계몽사상 강조하고 있다 했죠.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개인보다는 민족을 중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을 계몽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생각은요,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거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민족 공동체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또 내용상의 특징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광수의 무정, 현대소설로서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이 잘 읽었는지 기출로 점검하는 형성평가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궁금한 점을 선생님한테 Q&A로 남겨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요, 여러분 듣기 어려우니까 문제 부분은 스스로 풀어보고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정 첫 번째 시간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2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기대가 되죠.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기도 한데.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이상 불이국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얼굴이